안녕하세요. 김주일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런 주제들 같은 경우는 뭐랄까 뭐 분석적이고 뭐 그런 주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얘기를 여러 관점에 계신 분들 또 여러 지역에 계신 분들 뭐 얘기를 나누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먼저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뭐 책을 하나 이제 부끄럽지만 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보니까 또 균형발전위원회 세미나로 또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민망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그 책을 기대를 하시고 사보시는 분이 있을까 먼저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지역에 제가 이곳저곳에 냈던 에세이들, 뭐 칼럼들, 뭐 여기 지역 일간지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글이고 여러분들 뭐 연구에 도움이 되는 뭐 분석적인 글이나 이런 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또 책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여러분들이 뭐 책을 원하시고 그럼 여기 제 이메일 주소 있습니다. 제가 또 책을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혹시 또 원하시고 그럼 주소를 또 보내주시면 제가 한 권씩 물론 이제 착불입니다. 착불 착불해서 이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책을 내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출판사에게 되게 미안했어요. 그 뭐 팔릴 책도 아닌데 이거 내가 괜히 민폐 맞게 친 거 아닌가 했는데 그런데 의외로 좀 팔렸더라고요. 의외로.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제 지방 위기에 대한 것들, 지방 위기의 본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관심사가 없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수면 위로 이제 이미 올라와 있고 지나가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 위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일단 뭐 그 책이나 아니면 오늘 발제를 통해서 문제 삼고 싶은 부분들은 이 지방 위기라는 것들이 뭐랄까 다 외부적인 차원에서만 이해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지방의 인구 감소 그리고 작년을 계기로 원래는 그것들이 조금 더 한 몇 년 뒤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팬데믹 때문에 또 좀 앞당겨졌죠.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지방 전체의 인구가 역전되는 현상. 그러니까 수도권의 인구가 지금 지방 인구보다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방 대학 고사 위기가 이제 아예 이제 수면 위로 진짜 올라와서 우리가 겪고 있는 단계죠. 근데 이 지방대학 위기가 사실 이게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인구가 이동하는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게 대학이거든요. 꼭 저, 저, 대학생만 아니라 여보세요? 예, 잠시만요. 예, 예. 예, 안 죄송합니다. 들리나요? 아니, 들리고 있는데 지금 그 화면 공유로 해주시면 조금 더 화면을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화면이 공유, 네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였군요. 예. 그런데 그 메뉴가 왜 안 나오죠? 화면 공유 메뉴가 있는 것이죠. 그 지금 줌 여러 사람 있는 줌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예. 화면 공유라고 가운데쯤에 버튼이 하나 여기 있을 있구나. 겁니다. 저 네. 왼쪽 것만 네네. 이렇게 눌러보는 바람에. 됐습니까, 지금? 공유가 됐나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네, 됐습니다. 어, 예, 예. 된 걸로 네. 알고 그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 대학의 위기라는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 대학이 젊은 인구, 꼭 대학생뿐 아니라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지방을 내려간다고 할 때 그 대학하고 대학촌이 일단 지역에서 일종의 어떤 글로벌 타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구 이동이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소멸되고 지방 대학 정원이 지금 위기다라는 것들은 그런 인구 이동이 이제 유입이 막혀간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위기로 볼 수 있다. 근데 이런 위기감을 주는 이제 이 통계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균형발전 뭐 대통령 직속위원회도 참석을 해보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라고 비유할까요? 어미새가 새끼새들한테 이제 먹이를 물어다 주는 장면. 그럼 뭐 새끼새들은 이제 서로 이제 먹으려고 막 주둥이를 이제 들이대고 서로 이제 누구를 주나 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라는 것은 사실 수도권 정부죠. 어떤 의미에서 지방에서 볼 때는. 수도권에서 지방에게 뭔가 시혜를 베푸는 차원의 정책들. 시혜를 얼마나 베푸느냐, 언제 베푸느냐, 누구에게 베푸느냐, 이 문제로 지금 가고 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의 절반에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건데, 모든 것이 작용과 반작용이 있듯이, 중앙정부에서 뭔가 내려보낸다, 또 시혜를 베푼다,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지방에서 사실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와 체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또 지방 자체도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계속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체계로 봤을 때 지방 도시의 내부의 어떤 도시 계획을 하는 방식들,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동력들, 그 구조들, 그런 것들이 이런 활력이 중앙으로 떨어졌다고 했을 때 과연 받아먹고 그거를 소화하고 체질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조금 고민을 좀 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덜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요 발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들어가면요. 뭐 들어가는 말, 지방도시 공간구조의 문제, 그다음에 담론의 한계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담론의 한계가 우리가 얘기해야 될 전부겠죠. 왜냐하면 저기서부터 결국 공간구조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좀 먼저 이제 간단하게만 전체 제 톤을 요약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동안 이제 지방도시의 성장, 지방도시가 성장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한 적절한 모형이 사실은 부여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사실 지방도시는 서울과 같아지는 것, 서울화를 일종의 성장의 지표로 삼았다. 서울처럼 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지방 개발의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도시의 성장이라는 거는 뭐 딴 거 아니고 무조건 개발과 확장, 개발과 확장이라는 간성으로 계속 이제 뛰어왔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방도시들, 특별히 중소도시, 제가 있는 포항 같은 중소도시 같은 경우가요, 어떻게 보면은 좀 허술한 거대 도시로 성장해 오지 않았는가. 중소도시에 맞는 어떤 그런 개발 모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대도시로의 어떤 확장을 원하는 형태로 도시 개발을 해왔고 그런 형태로 도시 계획을 해왔고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지방의 행정서부터 모든 전문가 풀의 노력들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확장과 개발이라는 관성이 오늘날 지방도시를 이끌어온 어떤 기본적인 힘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경제 체계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전거와 같은 경제 체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말하자면 경제 성장률에 목을 메고 경제 성장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경제 체계 같은 경우는 자전거처럼 계속 페달을 밟아주지 않으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아니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제 체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방의 도시 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중소도시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계속 확장하고 개발하고 그런 어떤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은 붕괴가 되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체제가 아니냐 이런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비유를 뭐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예를 들어 차를 뽑고 나서 친구하고 고속도로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가는데 그 친구가 앞에서 이제 어 드라이버를 저보다 이제 훨씬 더 뛰어나니까요. 막 밟고 지나가고 전 그 뒤에 정신없이 쫓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달려가기 위해서 관성을 이제 최대한 높이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딱지가 나왔는데 저는 뒤에 따라가던 저는 짝 과속 방지, 과속 그 페널티 딱지를 받았는데 그 친구는 안 받았어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둘 다 앞으로 달려나가기 힘썼는데 사실은 뒤에 쫓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순간 가속을 많이 내야 되는. 근데 지금 시점을 보면요. 중앙과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미 성장이 끝났음을 알고 워우워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멈춰가지고 다시 전반적인 것을 돌아보는 단계로 이미 돌입했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서울과 수도권을 쫓아가는 지방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히려 본격적으로 달려나가는 관성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방에서는 아직도 거대 개발들, 거대한 인프라들, 또 도시 확장들, 내부적인 확장이 더 이상 잘 여러 가지 거리들이 없게 되니까 외형적인 행정적인 확장을 지금 시도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말하자면 행정통합이라는 것들. 여러 지자체들을 묶어서 한번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어떤 또 다른 대안을 나가게 되는 것들인데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결국 확장과 개발이라는 관성이 지금 지방 도시를 아직도 관통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습성으로 계속 달려나가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보면 공간 구조, 공간 계획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고 또 하나는 지방 도시의 담론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균형 정책이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거점 개발, 뭐 서울, 대구, 부산, 뭐 대전, 부산 이렇게 찍고 나가는 어떤 교섭 개발, 거기서부터 지방 경제 진흥 정책, 뭐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에서부터 지방 중소기업 뭐 진흥 촉진법, 그다음에 수도권 억제 정책,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죠.
제가 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본다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적어도 형식상으로 부족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균형 발전 정책 차원에서 시도할 수 있는 사실은 모든 형태의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그러면 결국 수도로 이전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거의 시도가 거의 절반은 됐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균형 발전 정책 자체가 부족했다 또는 여러 가지 시도가 부족했다라기보다는 물론 그 내용적인 진정성이나 효율성을 따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균형 발전 정책 자체가 전무했다라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역시 지방 도시 내부의 균형 발전을 위한 또 지방 도시 소멸을 막기 위한 어떤 구조적인 개편들, 개선들 이런 것들이 역시 중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대도시나 아니면 소도시 군지역 여기는 어차피 조방적인 토지 이용이고 사실은 도시적인 매력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적인 매력이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 결국 10만 이하 이상 그리고 50만 이하 정도의 중소도시에서 사실은 지방 위기, 그러니까 소멸 위기가 가장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을 핵심으로 제가 살고 있는 포항을 비롯해서 이 범위에 있는 도시에서 우리가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가장 이제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범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 10만 이상 그리고 50만 이하로 볼 수 있는 도시들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포항이 이제 52만까지 올라갔다가 제가 있는 동안에 이제 49만까지 사실 떨어져서 이 범위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포항이 이 모든 도시의 소멸 위기를 대표하는 모델 타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포항을 중심으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공간 구조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세 가지로 한번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행정구역 문제. 행정구역 문제라는 게 사실 뭐냐면 지방이 이렇게 방만한 그러니까 허술한 거대 도시로 성장해오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진단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출발점은 안타깝게도 이 행정구역의 설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행정구역이 뭐 그렇게 바랐던 건 아니지만 행정구역이 이렇게 허술한 거대 도시를 만들게 하는 그런 판을 깔아준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역시 허술한 거대 도시를 양산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지방의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공간계획의 문제. 그다음에 결국 도시 재생이라는 시대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생기는 모순을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문제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인구 분포나 아니면 생활권 분포와 무관한 지나친 행정 논리가 강조된 행정구역이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나라 행정구역 조정의 정책들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던 건 역시 이제 도농복합시죠. 그다음에 통합계획법에서 그 도농복합시를 일반화해서 모든 도시들이 거점이 되는 시가지와 주변의 어떤 농업지역을 묶는 도농복합 형태의 도시로 이제 개편이 됩니다. 물론 그 취지는 우리가 잘 알죠. 도시와 농촌의 경계 사이에서 난개발이 일어나고 농촌이 자꾸 도시로 나가는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쪽이 이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난개발이 일어나니까 이럴 바에는 도시와 농촌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동일한 법으로 동일하게 계획을 하겠다. 뭐 그런 취지가 있었고 그 취지 자체는 맞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결과로 이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모든 행정구역들이요 굉장히 균등한 분포를 가집니다. 큰 지역과 작은 지역이 없어요. 사실 굉장히 좀 균등하고요. 근데 오히려 살펴보시면은 경상북도에 오히려 제일 큰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인구 16만밖에 안 되는 안동시가 1위고요. 아시겠습니다만 뭐 인구 한 1,500제곱킬로미터 정도, 서울의 거의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2위는 인구 20만을 남짓하는 경주. 이건 옛날 한 23만까지 떨어졌는데 이미. 경주, 상주. 얼마 전에 아시겠습니다만 뭐 인구 10만이 떨어져서 공무원들이 상복을 입고 출근하는 어떤 그런 이벤트도 펼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뭐 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10위의 김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행정구역이라는 건 인구 규모나 생활권 분포랑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인구가 적은 도시들이 더 큰 면적을 가지게 되기도 하는 그 근원은 무엇이냐? 결국 도농통합형 도시에서 근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요. 결국 이제 균등한 면적 분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인구가 과소한 도시임에도 면적은 크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어떤 신호가 되느냐, 그 지역의 개발과 도시계획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만, 상위 도시들을 비교했을 때요, 이 면적 상위 도시를 비교했을 때, 최대 도시와 최소 도시의 비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1.3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간의 면적 비율들이 굉장히 균등하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5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그 말은 뭐냐면 인구나 생활권 분포에 따라서 면적 규모를 굉장히 신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균등한 행정구역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작은 도시들이 오히려 면적 규모는 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생활권 분포나 그 뒤에 도심 체계에는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크리스탈러의 원리를 이론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네요. 사실은 시장 원리에 따른다라고 그러면 큰 중력을 발휘하는 그 도시의 범위, 뭐 나와바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작은 중심부를 가지는 도시의 이 경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경계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행정 논리에 따르게 되면요, 행정 논리에 따르게 되면은 뭐 크리스탈러도 예견을 했습니다만 행정 논리가 강조가 되면 모든 행정구역을 균등하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탈러가 얘기한 게 시장 원리를 얘기하면 K는 3이 된다. 말하자면 중심지 하나당 부중심지는 약 3개 정도가 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큰 도시 하나에 작은 도시 3개 정도가 발생한다. 이런 정도의 원리를 내세웠다라고 그러면은 행정 원리를 따르게 되면 오히려 K는 7, 큰 중심지 하나에 작은 중심지가 6개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균등한, 보다 많은 중심지, 보다 많은 도심과 부도심이 필요한 그런 공간 구조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지방도시 구조를 보면요, 행정구역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행정구역을 균등하게 하다 보니까 시장 원리에 의한 것, 그러니까 실제 도시의 영향력에 대한 것과 명목상 행정구역 사이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계가 과대하게 되어 있는 도시, 그리고 실질적인 경계가 이제 과대한 도시, 넘어간 도시, 실질적인 영향력은 경계보다도 작은 도시가 사실은 인접하다 보면 이 사회 경계 지역에 유출 권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실제 지방 도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 뭐 울산에서 오신 조기혁 교수님도 있습니다만 경주나 울산 그리고 포항 사이에 굉장히 애매한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안강이나 외동이라는 데가 이제 사실 포항과 울산에 접경한 지역인데요. 그 지역은 경주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그 외부 도시로의 유출이 일어납니다. 사실 외동 같은 경우를 가면요, 거의 울산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 시장 원리에 따르면 울산의 경계 권역이고 포항의 경계 권역이어야 되는데 행정구역으로 인위적으로 그들을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갈등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조금 빨리 좀 논의를 진행하자라고 그러면은 이런 우리 행정구역이면서도 다른 도시로 끊임없이 유입되고 유출되는 관계에 있다. 말하자면 뺏고 뺏기는 관계에 있다. 이런 것들이 도시 간에 계속적 긴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경계 지역에 있는 곳은 우리 지역이 아니야라는 인식 때문에 과소도시 같은 경주 같은 과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경계 지역에 있는 곳은 우리 경계 내에 있지만 그렇지만 저쪽 생활권이라는 입장 때문에 그쪽에다가는 뭐 어떤 개발이라든가 편의시설 차원에서 뭐 많은 배려를 하지 않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결국 그렇게 되면요, 도심 간의 거리가 증가하고 도시 간의 연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소도시 같은 경우는요, 작은 중심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면적을 가지다 보니까 사실은 거대 지향적인 개발을 하게 돼요. 분산적인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인구 30만의 도시, 20만의 도시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개발 계획을 하게 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산적인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최근에 이제 행정통합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알겠지만 뭐 부울경 메가시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오름 동맹이라고 해서 울산이 또 그 사이에 껴있는 도시죠. 울산, 경주, 포항 도시가 있었는데 사실 이 두 개가 다 지금 현재 무산 내지는 굉장히 좀 명목상으로 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도시들이 사실 처음에는 행정구역 간의 균등한 연합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도시 간의 연결을 하게 되면요, 과소한 도시로서는 피해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구역상으로서 독립된 도시였는데 만약 서로 연결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외동이라든가 안강 같은 지역, 사실 그 지역이 애속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도시 간의 연결을 긴밀하게 하는 단계에서 부울경에서 울산이 뛰쳐나왔고요. 아, 우리가 손해다. 그러니까 해오름에서는 지금 포항과 경주, 적극이라고 나왔습니다. 포항과 경주가 사실 이게 울산에 예속되는 게 아닌가 해서 발을 살짝 빼는 단계라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방 통합, 지역 통합에도 사실은 지금 우리 도농통합형 행정구역이라는 것들이 그다지 유리하게 작용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명목적, 형식적인 행정구역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인구는 과소하고 면적은 과다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지금 현재 성장, 확장 지향적인 지방의 도시개발 방식, 지나치게 분산적인 도시개발 방식이 굉장히 일조를 하게 됐고 사실 거기에 판을 깔아준 시발점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역을 가다 보면은 포항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분산적인 생활권이에요. 차를 타고 하루에도 약 20여 킬로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 중에 하나죠. 대중교통이 거의 뭐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중심지가 비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뭐 압축적인 개발이라든가 생활권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권 분포와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문제, 지역 간 계속적인 갈등의 요소가 됐고요. 제가 관찰하기로는. 그리고 연계 협력하는데도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되더라. 그동안도 저쪽에 생활권이 예속된 지역들이 있었는데 저쪽이랑 고속도로, 곧 대중교통을 연계하면 아예 뺏겨버리는 게 아니야 어떤 이런 피해의식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역의 행정구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시간 관계상 그 뒤에는 좀 빨리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계획 문제는 역시 허술한 거대 도시를 양산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문제를 뽑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소위 이제 대도시들의 도심 구조입니다. 1도심, 2부도심, 3부도심, 4부도심. 근데 여기가 아까 말한 중소도시들의 도시 구조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이 숫자나 형태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포항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이 공간 구조를 계획하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얼마나 이런 것들이 허술하고 방만하고 또 심지어 이제 거대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뭐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오늘날의 공간계획의 기본 패턴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포항 도시기본계획 2020에 나오는 도심체계 계획입니다. 가운데 도심이 있고요. 남부에 연희로천 부도심, 그 다음에 북부에 흥해 신항만 부도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지도상의 그림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좀 확대를 해놓은 겁니다. 원도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흥해 신항만 부도심이라고 여긴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신항문 지금 지금 만들고 있는 항구 주변에 주거 및 뭐 산업 복합 지역이고요. 여기는 기존부터 있는 농업 중심지 흥해 지역입니다. 시가지죠. 이 부분은 나머지는 다 이제 농업 배후 도시가 되겠는데 대체 그럼 흥해읍과 신항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 7km 간의 거리 차이가 있는데 대체 그럼 부도심을 어디를 부도심이라고 하는 건가? 사실 가상의 부도심이고 있지 않은 부도심이죠.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런 근거를 통해서 막연하게 북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포석을 삼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들이 성장 관리 그리고 엄밀한 공간 구조를 계획하기 위한 그런 기본계획이라기보다는 도시개혁의 바이블이 되기 위한 기본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미래의 막연한 개발에 되기 위한 개발을 뭐 이렇게 개발의 근거가 되기 위한 포석일 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엄밀한 공간 구조를 규정해 주지 못하고 있다. 남쪽도 마찬가지죠. 오천은 제철 산업단지 배후 지역입니다. 연일은 연일업 주변의 이 농지의 농업 중심 지역이에요. 역시 둘 사이의 거리는 한 8km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하나의 도심으로 엮고 있다. 사실 이런 공간 구조는 이거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엄밀한 공간 구조를 계획하기보다 막연한 외곽 개발. 사실은 여기는 다 읍지역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농복합시가 아니면 개발되지 않았을 지역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포석으로 애매하게 부도심 지역을 하나 설정함으로써 그 주변 지역 전체가 개발의 어떤 가능 범위에 들어서게 하는 그런 포석을 지방도시 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뭡니까? 결국 도시기본계획이 성장 관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고 허술한 거대 도시를 만드는 수단으로 조금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제가 문제의식을 던지는 것이죠. 결국 그 도농복합시라는 좋은 취지가 결국은 읍지역까지도 개발 가용지로 고려되는 추세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KTX라든가 신공항 이런 것들도 지방에서는 모든 것들이 결국 신시가지 개발, 부동산 개발의 기회로 연결되고 있다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결국 끊임없이 확장되고 확장이 아니고 설 수 없는 어떤 지방 도시 계획의 지금 문제점들 그러니까 허술한 거대 도시가 되어 가는데 지금 허술한 거대 도시가 결국 지방 소멸 위기, 인구 감소 위기 시대를 만났을 때 그럼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이냐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 재생의 문제를 공간 계획의 문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그림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포항의 시가지 부분입니다. 원도심이고요. 그다음에 도시 재생 지구가 3개나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재생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도시 재생의 단계로 봤을 때 마지막 단계에 있는 리얼버니제이션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지금 현재 지방 도시를 보면요. 과거 이제 농업 지역이었던 이곳에 도농 복합이 되다 보니까 새로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첫 삽을 뜨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만 제가 그 계획안을 한번 외곽에 붙여놔 봤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름은 뭐 경제자유구역이니 뭐 산업단지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배후 지역이니 이름 붙어 있습니다만 사실 동일하게 아파트 지역을 개발한다는 점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아파트촌이다 한마디로. 보시면 이게 도시의 발달 단계상 사실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화가 일어난 다음에 서버버니제이션, 교외화가 일어나죠. 교외 지역이 개발되고 그다음에 교외 지역이 너무 개발되다 보니까 시가지가 이제 비어버리고 그럼 다시 내부를 개발하는 리얼버니제이션 단계에 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구 도시 지리학자들이 예측했던 도시 개발의 4단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지방을 보면 특별히 포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도심부에서는 도시 재생을 하고 있고요. 비어나간 인구를 다시 한번 흡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돈과 노력을 들이고 있고요. 근데 그 동시에 또 외곽에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역만 예상 인구만 합한다고 하더라도 약 최소 10만에서 많게는 20만. 포항에 구가 하나 더 생겨야 될 정도의 인구 규모인 그런 개발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이것뿐 아니라 개발 계획이 정해져 확정되어 있는 데를 자잘한 걸 다 합하면 이게 북쪽에만 해도 제 황일학급만 해도 한 13개가 넘어갑니다. 글쎄요. 그런 것을 다 합하면 한 2, 30만 정도 되는 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도심부에서는 도시재생지구를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말하자면 서버버니제이션과 리얼버니제이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그랬을 때 과연 이 두 사업이 성공적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 끊임없이 이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결국 이제 허술한 거대 도시를 만드는 와중에 도시 재생 사업까지도 지금 진행돼야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방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문제의식을 얘기 드리고요. 또 이 진주 같은 경우는 너무 노골적으로 재미있게 나와 있는 경우를 제가 인공 사진을 가져왔는데 후시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만든 새로 개발된 일종의 신시가지예요. 동쪽으로 한 이제 강을 건너 남강을 건너서 한번 원스텝을 이제 리핑을 했죠. 근데 또 한 번 리핑을 해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딱 패턴을 봤을 때 이제 수도권형 신시가지가 딱 들어와 있죠. 뭐겠습니까? 바로 혁신도시입니다. 지금 보면요, 구시가지 그다음에 신시가지 혁신도시 사실은 뭐냐면 구시가지에 있는 활력을 끊임없이 빼오고 외곽으로 확장해 온 도시 패턴이 너무나 명확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결국 원도심이 허술하게 되고 원도심이 공도화가 된 것은 사실은 그 민간 개발이 아니고 그 어떤 다른 어떤 요인이 아니고 사실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개발, 끊임없이 외곽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의 결과일 뿐 사실은 이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도심이 왜 사라지느냐, 왜 공동화가 되느냐, 그 활력을 자기들이 빼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장과 확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달려왔는데 뒤를 돌아보다 보니까 이제 도심에 비어 있어서 도심도 채워야겠고 외곽으로 확장도 계속 해 나가야 되겠고 이 두 가지를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지방도시의 분열증적인 모습이 아니냐 이런 모습 가운데 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드디어 인구 감소 위기를 맞게 됐다. 그래서 결국 허술한 거대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요. 헌집은 버리고 계속 새 집을 찾으러 가면서 헌집도 끊임없이 관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지방의 도시에 있는 빈집 문제거든요. 빈집을 버리질 않아요. 철거를 안 합니다.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도시에서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헌집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동일한 문제가 지금 도시 구조상에서도 생기고 있다. 원도심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갖고는 있어요. 새 집은 계속 지어요. 두 개를 동시에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유지할 능력이 없다. 이것들이 지금 지방 도시의 지금 문제, 지금 지방 위기의 문제를 대표하고 있는 내부적인 구조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고요. 얼추 이제 또 뭐 30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제가 이 담론의 한계 문제는 이건 뭐 주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 지방도시 도시계획이 있느냐? 사실은 도시계획 전문직 공무원을 지금 안 뽑으려고 그런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부울경 지회에 가서 잠깐 세미나에 들리긴 했었습니다만 그때 거기서 말씀드린 것들도
지방의 특별히 도시계획 직원을, 공무원을 안 뽑으려고 그런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하게는 저는 이렇게 봐요. 도시계획도 저는 이제 우리나라 도시계획가들에게도 세 개의 세대가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3세대가 있었다. 1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계획이라는 어떤 실무와 이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도시개발과 신도시 계획의 경험이 없던 중앙정부를 도와서 이들이 직접 도시를 계획하고 또 개발하는 실무를 진행을 했었죠. 2세대 같은 경우는 이미 행정으로 많은 도시계획의 어떤 도시계획 자체가 이제 행정이나 아니면 법령을 이제 모두 이제 충족한 상태에서 도시계획과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무 능력을 갖춘 어떤 외부 인력으로서 작용했던 시대가 이제 결국 도시계획 2세대가 아닌가. 근데 지금 도시계획의 3세대라고 보는데요. 지방자치제가 이제 완비가 되다 보니까 사실 지자체장, 그러니까 시장님과 도지사 이런 분들이 사실은 도시계획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지자체장이 사실 유일하고도 가장 바라는 권한이 뭐냐면 다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사실 지자체장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들이 뭐 외교 권한이나 아니면 국방 관련된 권한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실 그분들이 가장 소망하는 권한은 지자체장이 되고 싶어하는 사실 유일한 이유는 도시개발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도시개발권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장과 또 행정부문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을 사실은 집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전문 세력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도시계획 권한을 넘겨주기를 또는 그것들을 전문하는 전문 영역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전문직 공무원을 두려고 그러지 않고요. 행정안으로 도시계획을 끊임없이 놔두려고 하는. 그러면서 물론 실무적인 것들이야 지금은 이제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역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것들은 그런 데다 넘겨서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은 이런 행정이 주도한 도시계획에 어떻게 보면 자문 역할만 하게 되는 그들이 성장과 확장으로 달려나가게 될 때 도시계획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은 사실 자문 역할만 하고 일종의 어떤 도시계획이 하나의 전문 영역이 아니라 서비스 영역으로 거치게 되는 어떤 그런 좀 부작용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좀 제가 진단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방도시에 있는 분들은 다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지역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하기 어렵습니다. 비판적인 접근을 하면 당장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 사이에서 소외가 될 수 있고 또 비판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어떤 잘못된 구조로 달려가고 있다, 집안의 공간 계획이 너무 방만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통로가 그다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수건 사업은 유일한 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대한 대교를 건설한다. 이 지역에 이제 거대 공항을 건설한다. 또는 KTX가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어떤 지방의 수건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수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뭐 토를 단다라든가 아니면 주관적인 비판을 한다라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그게 처신이 어려운 수건 사업은 유일한 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앞과 뒤를 좀 재고 보고 분석하고 전망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지방에서는 굉장히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들 그런 것들. 뭐 포항 예를 또 들 수밖에 없습니다만 포항에 KTX가 들어올 때 포항 인구가 50만인데 그때 약 33만 명 정도가 찬성하는 서명을 중앙정부에 국토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33만 명. 상상이 안 가죠. 인구의 66%가 찬성하는 그 서명을 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갈망하는 수건 사업이었습니까? 근데 그 수건 사업에 반대를 했던 어떤 전문 간부이 있는데요. 당장 전화 테러에 뭐 너무나 이제 고생을 했었고, 근데 지금 와서 봤을 때 이제 KTX가 들어오고 나서도 한 10년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KTX가 들어올 때쯤에 52만의 어떤 인구가 지금 현재 49만 대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KTX 때문에 빠져나갔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KTX가 수건 사업의 역할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비교가 돼야 되는 것들이 맞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가 지방에서 부족한 부분들, 모든 이슈는 부동산을 위한 재료인 부분들, 뭐 분석 없는 모방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분석 없는 모방 부분들 또 부동산을 위한 재료 이것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제가 안 그래도 요번에 작년 연구년이었는데 연구년한 논문 딱 한 편을 썼는데 이걸 또 학술상을 부끄럽게 좀 주셔가지고 낼름 받았는데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지역에 아주 국지적인 국소한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이게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라 굉장히 조그만 마을의 재생 사업이었습니다. 포항의 도심부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굉장히 공도가 되는 곳인데 다행히 여기에 이제 철길이 지나가던 곳에 철길이 없어지고 그린웨이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린웨이를 계기로 해서 이 마을을 활성화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이제 평가받아가지고 우리 동네 살리 사업에 이제 지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초기 계획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지들이 하나 여기 나와 있는 부지 모든 부지들에 사실은 외부인들의 알박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 부지나 마을 뭐 도서관 부지, 마을 식당 부지 하나하나가 다 이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요 부지에 대해서 왜 사업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누군가가 이 땅을 다 사들였느냐. 한 사람이 그냥 몇 군데를 사들이고 또 그 사람들 중에 하나는 뭐 현직 주요 공무원의 뭐 친구였다라는 소문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요. 뭐 이 시행 단계 들고 일어난 거예요. 계획안 전체를 이제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지 하나하나마다가 너무 이제 극심하게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부지를 다 위치를 바꿔버렸어요. 원래는 그린웨이를 중심으로 이 마을을 살리는 계획안이었는데 부지 하나하나가 다 알박기다라는 소문이 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마을 내부로 다 그 부지를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시로서도 그렇게 안 하면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사업비를 다 뱉어놔야 되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 뭐 실제로 이 과정에 검찰이 조사를 진행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말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지방도시의 어떤 재생이라든가 여러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의 난맥상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는 그 이슈 자체의 뭐 어떤 진위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지는 뭐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거 이전에 사실 부동산에 대한 논리가 모든 것들을 삼켜버릴 수 있는 어떤 위험성들 이런 것들이 지방도시 사업 뭐 큰 사업은 큰 사업대로 또는 작은 사업은 작은 사업대로 이렇게 상존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건 뭐 서울의 청계천에 탄력을 받아서 포항에 한 3천억 원을 들였었습니다. 3천억 을 들여서 이제 사실은 강이라기보다는 해협이죠, 해협. 그러니까 섬하고 육지 사이인데 예전에는 이게 해협이고 물이 지나갔던 길인데 거기를 이제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근데 요거는 작년에 제가 한 5월에 오후 5시 정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림은 좋습니다만 주변에 변화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뭐 사람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날씨도 좋고 계절도 딱 좋은데도 불구하고 산책하는 사람이 하나가 여기 한번 보이긴 하는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 청계천의 도시 구조가 가지는 특징들, 청계천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활력이 잠재력이 충분한 곳인데 그 활력이 막혀 있는 곳을 뚫어주는 의미의 그런 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형태만 비슷했을 뿐 아무런 활력으로서의 근거가 없는 곳인데 다만 청계천을 모방하는 사업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3천억을 들여서 이렇게 복개를 하게 됐지만 사실은 도시구조적인 분석이 없었고 여기에 활력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 3천억을 들인 복개 사업을 하고 나서도 지금 현재 아무런 활력이 근로화도 되지 않고 이 주변 지역은 지금 비어가고 있고 다시 또 도시 재생 사업을 또 지원해야 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들 이런 것들이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좀 분석 없는 모방의 결과가 아닌가. 다만 청계천의 활력을 모방하고 싶은데 그런데 청계천이 가진 어떤 잠재력의 원천이나 그런 데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아니냐.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면요. 결국 지방도시의 도시계획이라는 것들이 확장과 성장을 위한 밑판을 깔아주는 그런 장치에 불과한 문제들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좀 대한 대안이 없으시는 이제 지방 위기를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지방이 빨리 이제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으로 큰 어떤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모든 정책들이 부동산을 위한 군불대기, 재료로 보는 시각들도 빨리 우리가 일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멸 위기에 대한 좀 직시하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가가 해야 될 일이 뭐겠는가? 사실은 지방 위기가 그래서 도시계획의 어떤 전환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는 말하자면 도시개발이 지자체가 가지는 사실 권한의 원천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권한이 지자체 이제 도시개발 권한이다. 근데 앞으로 이제 지방 소멸 위기의 단계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도시개발이라기보다 도시계획 권한이 오히려 이제는 부담스러운 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시계획이 고문스럽고요.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고민해야 되고 머리를 쥐어짜야 되는 그런 작업이 돼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과는 이제 확장과 성장을 위한 도시계획이라는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시기가 오는 것이죠. 이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또 도시계획가가 또 새롭게 나서야 될 시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위기는 늘 이제 새로운 인재를 부르기 마련이죠. 지금 현재는 행정이 도시계획을 말하자면 이제
전적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었다라고 그러면 이제 지방 위기가 오고 도시 계획이 진짜 소멸 위기의 도시를 구해내야 되는 그때가 된다라고 그러면 도시계획가들이 또 새롭게 도시계획이라는 영역에 또 한번 나서서 이런 부분에 고민해야 되는 중추적인 세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계기를 우리가 마련하기 지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빨리 지금 서울 따라가기. 서울이 막 달려가니까 그 뒤따라서 가속해서 막 달려나가고 지금은 달려나가는 관성을 주체를 못해서 멈추라고 그러는데도 엎어지면서 막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게 지방도시의 모습이다라고 진단을 아까 해봤는데 허술한 거대 도시를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지방도시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빨리 우리 입장에서는 성장과 확장 시대가 아닌 소멸 시대에 필요한 도시계획 모형을 이제 우리가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진단을 해보고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 사업이 아니라 진짜 좋은 사업이 무엇인지를 이제 도시계획가들이 제안해야 될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방이 이제 폐쇄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좀 전체적인 시각으로 수건 사업도 바라보고 객관적인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지방에 있는 도시계획가들이 빨리 나서야 되지 않냐 이런 제안을 좀 말씀드려 보면서 제 부족한 발표는 간단하게 마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발표 감사합니다. 우선 토론까지 듣고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조기혁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일자리 이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김조희 교수님 사실 짧은 시간 동안에 워낙 많은 그 범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되게 좀 속 시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새롭게 좀 배우게 된 것도 많은데 특히나 행정구역이 이제 너무 그 지역별로 편차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 갈등의 어떤 씨앗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그전에는 사실 크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인데 이런 어떤 지역 간 갈등 문제를 행정구역의 어떤 물리적인 형태로까지 또 얘기해 주신 부분들도 상당히 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해 주신 그 범위가 상당히 좀 넓긴 한데 그중에 이제 상당히 그래도 공감이 되는 이제 크게 이제 봤었을 때 되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허술한 공간 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도 상당히 좀 동의를 하고요. 저도 여기서 이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어떤 일들이 좀 많이 좀 어이가 없는 부분들도 있었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크게 공감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행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정 이제 정치인들 이게 이쪽하고 좀 우리가 도시 계획 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 안 맞, 사실 안 맞죠. 안 맞으면서 어떤 허술한 어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또 계속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몇 가지 제가 일단 약간 정치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크게 영향을 받는 몇 가지 예를 보면 울산에 보면 이제 두서면하고 두덕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인구가 울산에서 가장 작은 지역이죠. 인구 한 3천 명에서 4천 명 정도 되는 인구 과소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뭐 그대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인구 과소 지역이고 뭐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이제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가구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인구가 계속 이제 감소하거나 내지는 정체되어 있는 이제 상황인데 인구 이제 소멸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전임 이제 군수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다 공공 타운하우스를 개발하겠다. 거점 개발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이제 민간에서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봐서 여기는 사실은 그런 지역적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울주군이 시행사가 돼서 울주군이 이제 땅을 사고 개발을 하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점 개발을 해서 인구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계획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거기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좀 터무니없는 접근인데 실제로 군수의 어떤 수건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수가 이제 당선된 후에 여기 이제 군 내에서 태스크포스 팀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걸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어떤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중단을 시키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했지만 이게 어떤 지역 수건 사업이 되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인터레스트가 좀 연관이 되게 되면 전문가들조차도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폭주를 좀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좀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에 이제 어떤 성장,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개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지역 행정, 이제 정치 쪽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되게 분명한 어떤 그 인구의 어떤 흐름이나 패턴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 전환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또 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그 연구 그 대상지가 이제 담양군인데 담양군이 어디냐면 광주 북쪽에 인구 한 4만 5천 명 정도 되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아주 작은 군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13만까지 인구가 됐었는데 이게 계속 줄다 보니까 거의 3분의 1에 가까울 정도로 인구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어떤 이 지역의 어떤 비전을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뭐 무슨 그 어떤 개발이라든지 뭐 인구 성장이 있을 거로 예상되지 않고 그래서 약간 축소 도시라든지 아니면 좀 이름을 바꿔서 어떤 생태 관광 도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보지만 실제로 이제 받아들인 쪽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이게 그 새로운 산업단지 유치해가지고 더 많은 인구가 조만간 생길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역의 이제 공무원들이나 행정에서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면 어떤 그 이 뭐라고 계속되는 성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뭔가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놓치면 사실은 그 지금 특히나 정치하는 기관장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그 그러니까 어려운 그 지역 내에서도 어렵고 뭐 보는 그 주민들도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뭐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크게 나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거를 약간 아까 이제 김조 교수님 좀 부정적인 그 시각으로 좀 바라보시긴 했는데 저는 좀 많은 나름 어떤 기대를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부울경 메가시티가 되면 그래도 뭔가 좀 그 이제 좀 위축되고 있는 어떤 도시의 좀 새로운 활력들이나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무산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상당히 안타까운 게 원래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안할 때 그 앞에 이제 수식어가 하나 붙거든요. 그 수도권에 대응하는 그 부울경 메가시티 이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대응하는 그냥 없어지고 다 망각해버리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그 어디가 실익이 있냐.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구도가 그 만들어지고 특히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뭐 이거 해봐야 이제 실익이 없다. 뭐 쉽게 얘기해서 아까 그 어떤 유출이 더 심각해질 거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이제 그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특히나 이제 정치 쪽에서는 어, 수도권에 뺏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뭐 우리 연마을에 뺏기는 건 죽어도 안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있고 또 실제로 주민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지역 간 협력 그 지자체 간 협력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저도 좀 덧붙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근데 정치적인 부분들 말고 저는 이 도시 계획 전문가들이 사실은 그 본인들의 역할을 또 충실히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그 동의를 하고요. 어, 지금 이제 한 가지 지금 마찬가지로 좀 같이 참여하고 있는 과제 중에 이제 하나기도 한데 이 도시 기본 계획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 계획의 가장 이제 근간을 이루는 중장기 이제 계획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도시 기본 계획 이제 수립 지침 같은 경우를 좀 보면 결국에 성장을 하지 않으면 도시 계획을 만들 수 없는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제일 첫 단계가 이제 도시 기본 계획 제일 첫 단계 인구 예측인데 그중에 이제 자연 증가분하고 사회적 증가분이 있으면 자연 증가분은 당연히 이제 크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고 사회적 증가분에서 사실은 통장을 이만큼 잡아줘야 그 뒤에 이제 우리 도시가 필요로 하는 인프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주택을 어디다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시가와 예전 구역을 어떻게 지정해야 될지. 사실 이게 도시 기본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부분이 바뀌지 않은 거죠. 벌써 그 인구 감소에 대한 그 경고가 수십 년 전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도시 기본 계획의 체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역 도시에서는 사실 도시계획 수립 지침을 그냥 따라가야 되는데 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그 뒤에 그 지침 내용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그러니까 뭐 이게 조작이든 아니든 일단 플러스를 만들어 놔야지 뭐 그 법정 계획이라도 세우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도시 기본 계획,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 계획 수리 지침 이런 것들은 도시 계획 전문가들이 좀 미리 좀 얘기하고 전문성을 좀 발휘해서 보완하고 해서 어떤 아까 사실은 그 모델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축소시기에 맞는 도시 모델을 제안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충실히 못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결국 김재 교수님과 같은 그 취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인구 축소 시대에 좀 걸맞는 도시 모델들을 만들고 또 이런 모델들을 이제 그 을 중심으로 해서 담론들을 좀 형성해내고 또그 중앙정부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좀 그 도시에 맞는 어떤 모델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가적인 역할들을 좀 계속 더 집중해서 수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조기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김춘호 교수님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김준호입니다. 제가 지금 이동 중이어서 공항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잡음들이 많이 들리는데 어떻게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이렇게 균형발전연구위원회 꾸려주셔가지고 김영준 교수님께서 지방도시 한번 같이 이제 연구 시작해 주시는 거 크게 지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 세미나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일 교수님 지방도시 도시공감이라는 책 써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지방에 있는 또 이제 도시 쪽 학자로서 매우 반가운 마음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수님이 써주셨던 내용들 중심으로 이렇게 발제해 주셔가지고 진짜 많은 공감한 내용 그리고 지금 반가운 내용 가지고 오늘 발제 내용 들었습니다. 포항을 저도 이제 대구에 있다 보니까 포항을 옆에서 이제 가까이서 보고 있는데 포항의 문제가 사실 다른 중도시, 뭐 저는 이제 지방도시가 이제 중소도시로 이렇게 뭉쳐지는 게 아니라 이제 중도시와 또 소도시로 또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포항의 문제는 이제 지방에 있는 중규모 도시의 문제점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아까 메가시티 얘기해 주셨는데 대도시 혹은 광역시가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뭉쳐가지고 생활권이라든지 도시의 규모를 맞춰가는데 그것들이 없는 단독 도시 아니면 중규모의 도시 같은 경우는 포항과 같은 전략을 많이들 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포항이라든지 뭐 진주라든지 전주, 뭐 김천은 좀 규모가 작지만 김천도 그러한 전략으로서 네트워크화 해가지고 할 수가 없다면 본인이 중심으로서 확장을 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들을 많이 하는데 포항이 그런 문제에서 가장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지방도시의 뭐 분열증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진짜 적절한 그리고 공감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포항의 문제는 사실 KTX 아까 신시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포항의 외부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래서 포항은 50만 도시가 아니라 70만 도시로서의 기본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기본 계획을 조정하려고 노력을 10년 이전부터 노력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KTX 신시가지, 그리고 흥해읍 개발들을 하면서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동해안 쪽에 다른 일 때문에 가보면 흥해읍에 진짜 30층이 넘는 40층짜리 아파트 단지 블럭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저런 신시가지 개발을 하면 이거는 구도심은 죽으란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부동산 개발 중심으로서 도시가 외곽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아까 3천억을 들여가지고 도심 물길하고 도시 재생을 하는 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좋은 주거, 그래도 아파트의 주거를 조금 좋은 환경에 살기 위해서 다 외곽화되고 있기 때문에 도심은 어떠한 사업을 해도 되지 않는 그러한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KTX 같은 경우도 이게 도심 공동화를 이끄는 역할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듣다 보니 이제 옛날에는 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포항에서 대구로 왔다고 하는데 요즘은 포항 분들이 대구를 안 거치고 바로 서울 가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항의 동력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빼내는 효과들은 뭐 이미 많은 학자들이 말씀을 하고 계셔가지고 포항은 이런 중소도시의 그런 성장 위주로 가는 도시의 그런 오히려 지금까지 가던 방식을 너무나 명확하게 유지를 하다 보니 여기에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 뭐 주인성 교수님도 계시지만 진주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김천도 그렇고 인구가 한 30만 정도의 그 지방에서 조금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들, 구미도 그렇고요. 그런 도시들이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조금 우리 국토학회에서도 조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중도시보다 소도시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 10만 이하의 그런 소도시가 어떤 규모가 소도시인지, 그리고 이러한 소도시의 문제가 지방소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2021년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한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를 보면 대부분 소도시의 문제입니다. 인구가 한 15만 명 이상의 문제여서요. 중도시라고 하는 뭐 포항 그런 부분보다 오히려 인구가 10만 명 이하의 작은 도시들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소도시의 문제가 저는 지방 소멸의 직접적인 문제라고 해석이 돼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뭐 읍명동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면 소도시는 한 10,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군청 소재지 정도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켜야 될 가장 작은 단위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소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논의를 한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김주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도시 간의 면적 비율, 뭐 도시가 균등한 면적으로 가다 보니까 소도시는 인구가 작고 관리 면적은 큽니다. 그리고 지자체 인프라도 매우 넓게 퍼져져 있고 그리고 작은 마을들도 매우 넓게 펴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 지자체의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도시 문제뿐만 아니라 소도시도 함께 학회에서도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게 대구 지역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건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 행정, 뭐 산업, 문화관광, 인구, 그리고 이민 문제까지도 같이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촌 산업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민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까지도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공간적인 문제와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같이 가야지 그래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행정학회에서 이런 소도시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발제를 했는데 행정학회에 가다 보니까 이거는 행정구역의 문제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을 어떻게 통합을 하는지, 그런 것들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래서 이게 각 파트에서 각 전공 분야에서 또 그쪽 부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이 아직은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구나. 그래서 이 지방도시의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북의 소도시들, 뭐 울진이라든지 다시 뭐 의성이라든지 그런 소도시들을 조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마 경남도 그렇고 전북, 전남도 매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마 김용준 교수님 리드 하에 조금 여러 교수님들 모여가지고 현황 파악을 하고 조금 중도시 문제, 소도시 문제를 좀 논의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대응은 아니겠지만 수도권과 다른 도시적인 문제를 좀 고민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 많이 배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는 공원 오픈 스페이스 연구위원회라는 걸 했는데요. 한 2년, 3년 동안. 네, 오늘 참여하신 수가 역대급으로 많아서 이게 지방도시 위기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잘 느낄 수 있었고요. 이쪽 지금 참석해 주신,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뭐 이름만 봐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교수님들도 많으시고 박사님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혹시 오늘 발표나 토론에 대해서 아니면 또는 지방도시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 있으면은 지금 좀 자유롭게 잠깐 얘기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학교 스마트시티학과 김영롱이라고 합니다. 일단 김주일 교수님, 제가 아직 책은 읽어보지 못했지만 오늘 발표 내용으로 이미 좋은 예시가 된 것 같고 책도 꼭 한번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신 만큼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이제 참 모든 이슈는 부동산을 위한 재료고 이제 확장과 성장을 위한 비판이 되고 있다. 근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의 강남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모두가 전국이 다 강남이 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전국이 다 강남 따라하기, 서울 따라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일 텐데, 근데 그 지방 도시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에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조기혁 교수님께서 코멘트 해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런 지역의 통합 문제가 주로 이제 중앙 탑다운 방식의 중앙정부 주도형이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바텀업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지자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외에는 가능한 가장 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실패하면서 오히려 더 나쁜 선례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울산의 입장에서도 이제 울산이 이제 빠지게 됐던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과연 그런 과정에서 중앙 정부의 어떤 개입과 조정이 있었다면 혹시 달라졌을지 과연 우리나라에서 언제나 이제 바텀업 뭐 지자체 주도형 이런 것이 중요하다. 너무 중앙정부 위주의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 개입, 조정이 없이 지방 도시들끼리 그게 중도시가 중심이 됐든 아니면 소도시 간의 어떤 연계가 됐든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좀 회의가 많이 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김준일 교수님이나 조기혁 교수님께서 조금 더 의견 주실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조기혁 교수님이 더 잘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말씀 좀 제가 해주시죠. 알기로는 그러니까 뭐 꼭 울산 부울경뿐만 아니고 사실 이제 한동안 이 메가시티하고 이제 그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중앙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리드해가지고 어떻게 같이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그 중앙 정부에서 이제 너희들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거를 좀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개발 제한구역 같은 경우 이제 그 가장 울산도 마찬가지고 개발 제한구역 해제 문제들이 가장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너희가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뭐 계획 세우고 뭐 하면 어떤 그 좀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실제로 좀 그 지자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국토부 내에서도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좀 전달을 했는데 그 정도의 어떤 그 가지고는 충분히 어떻게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으로 국토부가 뭔가 개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이게 단순히 어떤 지역 개발 문제 이런 것보다는 근데 정치적인 그런 이슈들 그다음에 이 아까 광역지자체장이 어떤 또 중요한 어떤 정치적 중심성을 가지면서 되도록 여러 가지 좀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 이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 주는 거 이상으로 좀 그 중앙정부가 여기서 개입해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부가 말씀 간단하게만 좀 드리면은 그 부울경도 있었고요. 부울경은 거의 뭐 큰 어떤 통합이 되는가 했는데 그 뒤에 이제 해오름이라고 그래서 울산, 경주, 포항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시겠습니다만 또 경상 통합시로 만드는 문제도 있었고 자초되고 그랬는데 그 세 가지 문제가 사실 다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결국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 통합할 명분이 별로 없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왜냐 그러냐면 처음엔 통합이라는 것들이 이제 지자체장 세 분이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X자로 손을 잡고 사진을 찍고 그럼 그때 기분이 최고죠. 이제 절정이다라고 이제 샴페인 터뜨린 건데 그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 따른 실익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인들이라는 거, 비즈니스라는 건 지금 국경도 넘어서는 게 비즈니스인데, 아니, 도시간이 안 텄기 때문에 그럼 장사가 안 됐고 비즈니스가 안 됐냐? 꼭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고속도로를 팍팍 넣어서 시가지를 연결한다? 돈도 들어가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작은 도시가 오히려 큰 도시에 삼켜쓰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두려움이 그때 나타나고, 사실 그 다음에 현실 문제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이, 뭐, 우리 조기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 규모의 덩치에서 오는 어떤 짜릿함, 뭐랄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차원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결국 실익 부분에서 설득력이 약해지고 시민들도 그 부분에서 이제 약간 뭐 설렁해지면서 결국은 이제 동력을 잃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볼 때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은 이 통합하는 도시들의 어떤 비겁한 변명일 수가 있겠다. 처음부터 중앙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데 대한 계획이나 분석도 없이 일종의 어떤 샴페인만 터뜨리고 보는 뭐 그런 파퓰리즘적인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에 많이 좀 나쁜 선례를 남겼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하다. 이런 뭐 부질없는 또 말씀만 제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지금 다른 분 말씀해 주실 분 있을까요? 예, 국토연구원의 김동건입니다. 저기 오랜만에 뵙는 저기 선배분들 계시고 교수님도 그분들 계십니다. 지금 어떻게 보니까 제가 여기 미국 와서 또 여기 회의에 다시 참석을 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국토부 얘기가 계속 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전 국토부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 컨 거는 아닌데 뭐 국토부도 항상 그런 비슷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지방 소멸과 그다음에 통합 관련해서 국토부도 중간에 참여하려고 하다가 이게 지방자치제의 문제 때문에라도 깊이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새는 지방자치제가 오히려 지금 독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좀 드는 면도 있어요. 특히 김주일 교수님께서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 이슈가 도시계획에서 차지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 생기는 문제가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와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계속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지만 참 그분이 제일 어려운데 결국에는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으로는 지금 현재 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그냥 도시계획은 규제죠. 규제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운영을 해도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지방 도시에서는 그런 현재의 도시계획 체계를 서울이나 수도권의 같은 성장형 사회에 있는 도시계획 체계를 갖고 와서 지방에다가 놓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규제 중심적으로 도시계획을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 지방에서는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이제는 그 지역은 어, 그 규제를 이제 따르게 되는 힘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을 비롯한 그런 체계 자체가 뭐 인구 성장이라든가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현재는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얘기한 정치 이슈하고 같은 건데 그래서 저는 생각이 결국에는 도시계획이라고 특히 도시기본계획이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동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정치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부동산과 정치의 선택이 도시계획적 목적과 합치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지방정부에서 또는 정치적에서 도시계획적으로 합당한 선택을 하였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갖춰지는 형태로 이제는 도시계획이 좀 바뀌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처럼 뭐 인구 예측을 할 때 과다 예측을 했을 때에 받는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포상이 지금 현재는 크기 때문에 인구 과다 예측을 하고 도시계획이 도시 범위가 확장되고 신시가지 개발을 하고 구시가지는 죽도록 납도록 도는 이런 형태가 됐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거기에 반대되는 형태를 선택을 했을 경우 인센티브가 줄 수 있는 체계로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 중심의 도시계획이 아니라 축소 중심의 도시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정부가 그 지역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더 커졌을 때 어떻게 보면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이 운영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꾸며내야 될까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 생각은 좀 들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제 국토부나 이런 데서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최소한 사실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 어마어마한 비용이기 때문에 최소한 도시계획을 예를 들어서 축소지향형 도시계획을 한다 그러면은 도시계획 수립 비용이라도 지원을 좀 해주자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고민을 할 것이고, 그 지방 정부가 선택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도 잘 안 먹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참 얽혀 있는데 어디서부터 끊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오늘 얘기하는 건 지방도시 얘기하지만 저는 항상 어디 가면 난개발 문제도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난개발도 같은 이슈에서 이렇게 계속 굴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순간인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이걸 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걷고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어렵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한국환경연구원의 황상기라고 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그 정치에 대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좀 전에 그 교수님께서 이 정치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도시계획이나 할 때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저런 책을 좀 보니까 지방자치제를 예전에 보면 어디죠? 저기 박정희 정부가 정부 바로 전까지는 읍면동 체제의 그 지방자치단체를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어떤 것을 잘 가지고 있었는데 박정희 정부 들어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쪽으로 가면서 물론 이제 1992년 1년도에 이제 지방자치제가 이제 수립이 됐지만 예전에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읍명동 단위의 지방자치제가 굉장히 좀 잘 돼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즘에 이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지방의 어떤 그 정치 세력화 또는 이제 지방에서의 정당을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발표 내용이나 아니면 여기 박사님들께서 계시니까 혹시 토론자도 계시고 그러니까 혹시 이제 이 도시계획하고 정치, 특히 이제 지방 정당이나 아니면 지방자치제가 가지는 의미라든지 이런 걸 좀 같이 얘기를 좀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한 지금 15분 정도 오버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간단하게 의견 듣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양희진입니다. 오늘 좋은 내용으로 발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김주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멸시대에 필요한 도시계획 모형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계획인구를 산정하는 것에서부터 도시계획가들이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계획인구 산정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도시기본계획 혹은 이제 도시관리계획 그런 내용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지방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도시계획가들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까 김동근 박사님께서도 잠깐 뭐 난개발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가들이 그런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강한 의견을 게재를 하는 게 굉장히 조금 어려운 조금 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 법적인 문제가 없을 때에도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지방에서는 개발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혹은 어떤 정책적인 좀 이유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랬을 때 이제 도시계획가들이 어떻게 이제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논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 아까 제가 봤는데 화면에서 주희성 교수님 혹시 하실 네, 말씀 있으신지?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이제 발제를 오랜만에 이제 김주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재밌게 말씀을 또 해주셔가지고, 방금 보면서 바로 책을 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서 좀 꼼꼼하게 이제 뭐 스터디를 할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거 보면서, 좀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내부 관점에서 바라본 지방도시 세미나 이래가지고 이제 저도 왔는데, 저도 사실 진주에 온 지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서 있으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연구가 뭘까?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하다 보니까 지방도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세미나를 보니까 이제 저만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국토학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지속적으로 이런 연구들을 좀 같이 논의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 사실 저는 아까 자꾸 언급이 됐었는데 저는 이제 진주에 이제 저희 학교가 있어가지고 저 진주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남도에 있고 이 경상남도에서 진주가 한 2번째 정도 도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여기 창원이나 부산이나 창원이나 김해나 양산 요쪽 동부랑은 또 이제 진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앞서 아까 김준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뭐 네트워크 이제 이런 걸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의 개인적인 요즘 연구의 관심사가 도시 네트워크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도시가 경상남도 내에서는 인구 100만이 되는 창원도 있고요. 그다음 뭐 인구 지금 30만 정도 되는 지금 진주가 있어요. 근데 진주가 인구가 30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주변에 이제 농어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또 유입하는 나름의 또 역할을 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소멸 도시, 뭐 지방 도시 뭐 이런 거 있지만 요 도시 내에서도 위계가 있을 것이고 이 도시에서도 뭐 나름의 분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이제 이 도시 한쪽에서는 도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막 재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실 아까 그 사례에서도 맞아요. 저희 진주가 또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막 옆에서 이제 체감을 하고 있으니까 개발과 이 재생이 동시에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도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좀 새로운 방안들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사실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관심사가 그래서 도시 재생을 할 때 이제 뭐 당연히 인구 유입되면 좋고 뭐 하는데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인구 유입을 자꾸 보지 말고 유동 인구라도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관점을 좀 바꿔서 좀 연구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요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요런 이런 이제 관심사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그 교수님들하고 박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공감하는 이런 자리가 마련이 앞으로도 계속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지금 화면을 막 키셔서 김희철 교수님 혹시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김희철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먼저 만들어주신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김주희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행정과 정치의 문제에서 우리 같은 전공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다소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굴레에서 어떻게 보면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길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저도 이제 과거에 목포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경험했던 거는 서울을 지역에서 많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울의 이야기들이 많이 소비되고 많이 홍보되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도 분명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순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맥락을 잘 활용해서 뭐 이렇게 우리 순천만, 습지 뭐 이런 것도 활용하고 도시를 정원으로 가꾸자 이런 어떤 정책들, 심지어 순천이 제가 알기로는 도시 성장 한계선을 이제 도입한 어떤 그런 첫 번째 지역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제가 전라남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제 비교적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었고요. 근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런 전공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세부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는 서울의 이야기들, 뭐 수도권의 이야기들, 뭐 GTX, KTX, 뭐 이런 이슈들은, 뭐 김포 골드라인 이런 이슈들은 미디어에 많이 소비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공간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지역에서 조금 되게 성공적이고 의미 있고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발굴하고 소개하고, 네, 그러한 연구의 결과를 이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에 뭐 성남도 사실 지역입니다. 서울도 지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제 목포에 있었을 때 가능하면 이제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이제 하고 싶었었는데 그걸 이제 마음껏 하지는 못했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역의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위원회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 생애는 아니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균형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발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김실 교수님 발표, 그다음에 김준호 교수님, 조교 교수님 토론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 책 제목이랑 오늘 발표 제목 들었는데도 어떤 발표일지 잘 짐작은 못했었는데, 내부 관점으로 바라본 지방도시라는 게 발표 듣고 나서 나도 되게 수도권이랑 대척점으로 지방 문제를 많이 바라보는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고요. 이제 올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위원회를 여러 지역의 이슈들을 일단 좀 듣는 자리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인구, 기업, 행정, 뭐 관광객, 방문객, 개발, 교육, 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고 지역별로도 각 다른 문제들이 또 있고요. 다른 가능성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균형발전위원회랑 지방분권위원회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라고 바뀌었고요. 이제 그 의미는 지방분권법이랑 균형발전법이 통합이 되고 지방분권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사실 지방에 있는 입장에서 그 불안함도 있습니다. 아까 뭐 행정 관련된 얘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분권이 지금 가능한 건가? 과연 그게 기회인가? 아까 김동문 박사님도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다는 지적도 해주셨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뭔가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을 듣고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다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근이도 잘 들어가고. 예,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사님 주무셔야 되는 시간 아니에요? 이거 녹음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네. 네, 끊겠습니다. 네. 아이고, 뭐,